자, 10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평가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보세요. 137페이지 시간 세 번째부터 부동산 가격이란 무엇인가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대체로 감정평가론에서 가격이다 이 표현 어때?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평가로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관련 서적들이 가격 가치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가격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가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로 4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라는 게 쓰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할 것인가? 먼저 부동산 우리에게 효용, 즉 유용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효용, 유용성을 제공해 주는데 이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에게 쾌적성,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죠. 상업용사는 수익성, 공업용사는 생산성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에게 효용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때 유효 수요라는 것은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실질적 수요, 즉 유효 수요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의사다,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실질적으로 수요하기 위해서는 구매 의사 여기에 구매력이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구매력이 없다라면 이는 어때?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 반드시 겸비돼야지, 즉 지불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가 된다 하시겠죠. 참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때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면 절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합시다. 토지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우리들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효용, 즉 유용성이죠.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간단한 이해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사막이 있어. 사막 한가운데 이처럼 주택이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주택의 가치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사막 한가운데 주택은 가치가 어때?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이 주택은 우리에게 효용을 준다 할 수 없겠지요. 또 이 주택 누가 사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물론 상대로 희소하긴 희소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될 수 있겠죠. 참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양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리켜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서는 부동산 가치를 어때? 발생시킨 요인이지요. 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 형성 요인도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 여기에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적 요인이 있다. 줄여서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지요.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세 가지인데 이때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전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학군이 좋다면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이 자체가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학군이 좋다 해서 강남에만 가청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학군이 좋다면 가청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KTX 역사가 하나 들어온다면 가청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 같은 일반 요인이 지역으로 축소된 게 바로 지역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역 요인은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준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있다. 자, 평가론에서 대상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대상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서 참 대상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친 요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지역 요인은 좀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지역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왜? 이 대상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은 대상산, 자, 이와 같은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우리가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요인은 이제 대상 부동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가 대상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이것은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산 자체를 분석해야 되겠죠. 이처럼 대상산 자체를 분석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제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편과 4번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효용성이다. 효용성 이분이 뭡니까? 효용 즉 유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 주거지, 주거용 이와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 편리성이, 다음 상업지, 상업용이죠. 수익성, 공업지, 공업용입니다. 생산성, 이와 같은 효용,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유효 수요가 되겠죠.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3번 자, 이전성이다. 바로 여기에 있네요. 권리의 이전성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양도 가능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4번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렇게 우리 교재 소개되어 있죠.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38페이지 하단이에요. 하단 보시면 5번 챕터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다 나와 있죠. 이분이 결국 뭡니까?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골 1번 의입니다. 자, 가격 형성 요인 즉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가격 발생 요인 즉 가치의 발생 요인의
요인에 영향을 준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편과 2번.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의 종류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요인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일반 요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지역 요인, 동그라미 3번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교재 이해하시고 다음 6번 챕터입니다. 자, 6번 챕터는 자, 우리가 이런 합시다. 자,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럼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감정평가에 있어서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편과 1번 의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편과 1번 의의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란 가격의 제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형성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성, 규칙성을 말한다. 이는 평가활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이제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더라. 이 중에 몇 가지 기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 7번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몇 가지 살펴드립니다.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자, 용어 정리 간단히 합시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은 뭐를 말할 것인가? 가장 좋은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이 같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이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가장 좋은 용도로 써보자. 이게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래서 합시다. 자, 이 같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때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같은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었을 때 이처럼 대상부산이 최유효 이용이었을 때 대상부산 가치는 어때? 5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50억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이용 방법이 반드시 최유효 이용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이용 방법은 최유효 이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현실의 이용 방법이 최유효 이용이라면 자, 이 부동산은 얼마에 평가될까요? 50억에 평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유효이 아니라면 50억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최유효 이용을 표준한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례 보니까 얼마입니까? 50억이지요. 50억. 자, 이를 표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상부산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뭡니까?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대상부산의 최유효용을 기준한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50억이죠? 자, 이를 표준으로 해서 대상부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거를 1번 한번 봅시다. 최유효용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표준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결국 최유효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를 표준해서 대상부산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편걸 3번 변동의 원칙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변동의 원칙이라서 말 그대로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가 지난 2016년 1월 1일입니다. 여기가 2016년 7월 1일이고요. 여기가 2016년 10월 1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1월 1일 현재의 가격과 7월 1일 현재 가격과
10월 1일 현재 가격이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여하튼 부동산을 평가하느냐, 7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10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여기다 썼대. 평가액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겠죠. 점 이제 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예를 들어서 10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이처럼 기준된 날짜를 우리가 어때?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가격 시점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썼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격 시점 이 표현이 나와 있으면 모두 다 기준 시점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결정인데 기준 날짜를 말한다.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2016년 10월 1일이 이처럼 기준 시점이라면 결국 2016년 10월 1일 현재의 가치를 어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이처럼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어느 점 기준에 예를 들어서 평가가 달라지죠? 결국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어떤 즉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바로 변동의 원칙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평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평균 3번 한번 봅시다. 변동의 원칙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 가능성이다. 소위죠?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동네 2번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가격 시점은 뭘로 바꾸자 그랬어요? 기준 시점 이렇게 바꾸자 그랬지요. 그래서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보시면 6번 기여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 기여의 원칙이라서는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각 구성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소의 기여도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기여도가 어때? 가장 높은 사용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지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기여의 원칙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여도의 합이 된다. 생산비 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여도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 대상부산에 자, 가치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여기에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50억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51억이다 할 수가 없다라는. 만약에 51억이 된다면 이는 뭡니까? 50억에 1억을 더한 생산비의 합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50억짜리 건물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51억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1억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1억보다 더 높게 평가되면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어때? 기여한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51억이도 미치지 못한다면 굳이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는 뭡니까?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가 작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기여의 원칙, 자, 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추가 투자를 적부할지 말지 이점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점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표인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어떻게?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기여의 원칙입니다. 동아리 1번 의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소의 기여도의 총합이다. 총합은 뭡니까? 전부 다 더해놓은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기여의 원칙이라선 부동산 가격은 기여도의 합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추가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추가 투자 할지 말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인 가격 원칙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7번 균형의 원칙과 편과로 9번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도 비교가 잘 되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7번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제 있고 9번 적합의 원칙이다. 이도 비교가 잘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이 균형의 원칙에서는 이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 무슨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쨌든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은 대상부산 자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대상부산 자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지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처럼 내부적으로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는지 일복에서는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을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했어요. 자체를 분석했는데 자체 분석하니까 설비가 넘쳐나더라. 초과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과소 설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설비가 넘쳐나거나 부족하다면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죠? 대상부산 자체로 균형이 맞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부적 균형이 깨졌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가치는 떨어지겠지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가치의 손실이 온다. 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것은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의 손실이 오는 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균형을 중시하고 개별 분석 관련이 되어 있죠.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할 수도 해주고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 원칙은 대상부산은 주변 환경에 어울렸을 때 적합했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했을 때 유용성이 가장 높게 발휘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다. 따라서 적합의 원칙은 이제 외부적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그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냐 맞는지 일복에서는 여튼 대상부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 분석 결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맞지 않더라. 그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럼 외적인 요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가치의 손실이 온다. 감가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적용된 감가를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결국 외부 요인과 맞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기능적
감가를 이야기했어요. 기능적 감가는 것은 대상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에 손실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가는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에 손실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적합원칙은 외부적 균형을 중시하는 거죠. 지역 분석 관련되고 경제 가까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균형의 원칙, 적합원칙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원칙 이 둘 중에서 내부적 균형을 강조한 건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다음 외부적 균형을 강조한 건 어때? 적합의 원칙이다. 다음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 다음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능적 감가에 근거가 되는 건 바로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 되겠고, 경제적 감가에 근거가 되는 건 어때?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비교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도 소개된 내용이에요. 자, 편과 7번. 자, 균형의 원칙 봅시다. 자, 부동산 내부 구성소 조합이 균형을 이뤄야 유용성이 증가한다는 원칙이다. 결국 부동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 균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또 4번 대내적 균형의 법칙성으로 결국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분석 시 기준이 된다. 개별 분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또 3번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능적 감가의 요인이 된다. 어때?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편가로 9번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의의 봅시다. 두 번째 줄 외부 환경에 적합했는 가격 원칙이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 되겠지요. 자, 동그라미 2번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제 감가의 요인이 된다. 적합 원칙은 경제 감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격 원칙들이지만 자, 기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효용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3페이지 8번째부터 부동산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야기 드렸죠. 또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야기 드렸네요. 자, 이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8번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먼저 지역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은 어때?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대상산이 자,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다. 자,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역 분석이다. 아시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지역에서 대상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대상 지역의 지역 요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튼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을 분석을 했죠. 그럼 이 지역에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를 가려서 우리 뭐라고 하신가? 바로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이다. 자, 시험 표준적 이용이라서는 이 지역에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말한다. 우리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상산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들이 있더란 이야기. 참 여러 부동산들이 있더라. 그럼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 지역에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이다. 그래서 수준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사과는요. 사과의 뜻은 우리가 뭐랍니까? 가격 이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과나 배, 감, 귤
여러 재화를 모아가지고 평균적인 가격을 뭐랍니까? 물가 수준. 지금 수준이라는 말 붙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이다 이런 표현하지만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가격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통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분석은 자,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대상부동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준 요인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바로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배웠죠? 개별 요인. 여튼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알 수 있겠죠. 또한 대상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대상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 방법 최유효 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대상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뭐라 했습니까? 지역 분석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확인하고 대상부동산의 구체의 가격을 판정한 작업을 뭡니까? 개별 분석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잘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대상 지역이지요.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판단 작업을 지역 분석이란다. 다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확인하고 구체인 가격을 판단 작업을 개별 분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뭘 먼저 할 것인가? 뭘 먼저 할까요? 바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사실 보세요. 지금 대상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방법인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표준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버리면 이는 어때? 최유효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뭘 먼저 하는 겁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일토대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점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근 지역, 그리고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다. 자,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인근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같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 대상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준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대상부동산이 상업용이라면 이 지역은 뭐가 됩니까? 상업지역이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대상부동산이 주거용이라면 이 지역은 뭐가 됩니까? 주거지역이 돼야 된다. 이처럼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돼야 되겠고, 다음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 따르죠. 뭐 있었습니까? 일반 요인이 있다.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이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지역 요인이 어때?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상부동산이 속힌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이와 같은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어때?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다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대상산이 속해 있다면 인근적이 돼버리겠지요. 그러나 대상산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인근적에 지금 얘를 어때? 주거지역으로 설정했죠? 주거지역인데 여기도 동일한 주거지역이네. 이처럼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지역을 우리가 뭐랄 것인가? 바로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지역이다. 결국 유사지역은 대상사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우리가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유사지역은 그림을 2개 그려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유사지역은 참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 같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해서 자, 이 같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의 성격되는 최원망권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을 우리가 동일수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수권이다서 동일수권은 이 같은 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예요. 자, 평균 1번 지역 분석입니다. 동일 1번 지역 분석의 대상이다. 3가지 따르죠? 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이다. 설명드렸네요. 기억본 봅시다. 기억본. 자, 인근지역은 대상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대상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랬지요. 대상산의 자, 가격에 즉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유사지역입니다. 자,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나 대상산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유사지역이라서는 대상산은 속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렇지만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디귿번 동일수권입니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물론이고 주변의 용도지역까지도 포함한 지역이다. 아시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주변의 다른 용도지역이 되겠지요. 자, 이들 포함해서 우리가 뭡니까? 동일수권이다. 그래서 동일수권은 인근적, 유사지역 포함하는 광역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시간 지역 분석의 내용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표준적 이용을 판단한다. 가격수를 구한다. 자, 우리 여기서 하겠어요.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수를 판단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균 2번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의 즉 대상 부동산이 되겠지요. 대상부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 즉 대상부산의 구체인 가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절 감정평가 기초이론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감정평가 방식이다 소개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또 평가로서는 어려운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1번 챕터 나와 있는 3방식 6방법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다. 즉 경제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고려한 측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르쳐서 가격의 3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 즉 경제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3가지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비용성. 다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느냐, 시장성. 자,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안겨주냐, 수익성. 이 3가지가 바로 뭡니까? 가격의 3면성이다. 자, 가격의 3면성 뭐가 있습니까?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비용성.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시장성.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안겨주냐, 수익성. 이 3가지가 바로 가격의 3면성이다. 참 가격의 3면성의 기초에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을 우리가 자,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원가가 얼마 발생해서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가 방식. 다음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죠. 시장과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은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처럼 가격의 삼면성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 뭐가 있습니까? 원가 방식, 그리고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지요.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비교 방식이다. 다음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수익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참 가격의 삼면성에 있어서 평가 방식 세 가지가 나왔네요. 이 세 가지를 흔히 우리가 어떤지 감정평가, 즉 가치평가 3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방식마다 다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이때 가격은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임료는 뭡니까?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가액이다 이 표현 나오면 뭘 돌리면 되겠어요? 가격. 임대료는 줄여서 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원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가법. 실무에서는 복성식 평가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복성식 평가법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규칙에서는 원가법이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가법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가법. 그럼 처음 원가법에서 구해진 가격이 있겠죠. 구해진 가격을 우리가 적산 가격이다. 적산 가격 또는 복성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산법. 이때 구해진 임료를 적산 임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비교 방식에서 역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비교해서 구하는데 뭐가 비교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사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서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거래되었던 사례와 비교한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사례와 비교해서 구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때 구해진 가격을 비교해서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준 가격이다. 다음은 비교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임료를 구해서는 뭐가 비교해야 됩니까? 임대되었던 사례와 비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구해진 임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준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수익 방식에서도 역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건 나눠주겠죠. 그럼 먼저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이는 수익성의 원래 기초에 날있어요. 수익은 장래 발생하겠죠. 그럼 장래 발생한 수익을 현재로 바꿔서 가격을 구할 수가 있더라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익 환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익 환원법. 이때 구해진 가격을 수익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구해진 임료를 우리가 수익 임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가격의 삼면성이 있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여기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이다. 각 방식마다 이처럼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임료 구하는 방법 세 가지네요. 합하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6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방식 6방법이다. 3방식 6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평가 즉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이 자체가 개별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 세 가지 했죠?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다. 다음 임료
구하는 법 세 가지가 있지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가격의 삼면성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고 가격 구하는 법 세 가지, 입력하는 법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가치평가, 즉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란다. 이때 가격 구하는 법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다. 다음 입력 구하는 법 세 가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어요. 1번 챕터 한번 봅시다. 1번 챕터는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다. 바로 여기서 소개된 내용이에요. 가격의 삼면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 있다. 그런 거네요. 평월 2번 3방식 6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표로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먼저 자,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비교 방식이다. 이때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 구해진 가격을 비준 가격이란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 구해진 임료가 뭡니까? 비준 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칸 보세요.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원가 방식이다. 이때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무에서는 뭐 복성식 평가법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감정평가 규칙 여기 나면 원가법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이다. 구해진 가격을 우리가 이제 적산 가격이란다. 또는 실무에서는 복성 가격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구해진 임료가 적산 임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자,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이 수익 방식이다. 이때 가격 구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지요. 구인 가격을 수익 가격이란다. 자, 임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지요. 구인 임료를 수익 임료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 방식 관련해서는 3방식 6방법의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각 방법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특히 가격 구하는 방법들이 중심이 되겠죠. 자, 여기는 원가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다. 이처럼 각 방식마다 가격 구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이들은 저희들이 본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서란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과정에서는 개괄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한번 이런 걸 들어봤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래서 감정평가 방식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를 보시면 150페이지 보시면 3절 부동산 가격 공시가 소개되는데 이 부분은 본 과정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서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편 감정평가론도 기초인 내용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본 과정을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들은 기초 용어들 중심으로 설명드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하신 분들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을 학습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